네, 좀 쉬다 오셨죠? 비진이 의사표시 다음에 통정호의 표시 계속 보겠습니다. 포인트를 좀 보시면 통정호의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항상 무효입니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는 상대적 무효예요. 뭐랑 유사해요? 상대적인 무효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이 앞에 배운 비진이 의사표시하고 통정호의 표시.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채권자 취소권 나옵니다. 형성권, 그죠?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만 실행할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이 행사 가능하고 채권자는 그 다음에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예요. 요걸 알아야 돼요. 오늘은 수업의 대부분을 이제 요거를 위해서 쓸 겁니다. 요거를. 자, 목차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뭘 나가고 있냐면 법률 행위를 다 보고 의사표시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의사표시의 4개의 절 중에 의사표시의 불일치에서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호의 표시가 있는데 지금 요 통정호의 표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기본서 117페이지에 통정호의 표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법조문이 통정호의 표시의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해서 108조가 나와 있죠. 108조인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를 대항하지 못한대. 그러면 이 무효라는 건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란 얘기지만 선의의 제3자는 어떻게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라는 얘기인데 요 두 줄을 이제부터 저랑 같이 해설을 해 나갈 겁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를 가장행위라 그래서 무슨 이 가장행위에 들어가는 범주가 되게 넓습니다. 채권을 통정허위 표시로 가짜로 매매하면 가장 채권 매매, 부동산을 가짜로 팔면 가장 매매, 가장 양도인 막 계속 그런 말이 나. 가장이란 말이 붙으면 그럼 통정허위 표시를 얘기하는구나. 우리 그걸 아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갑이 건물이 하나 있고 예전에 채권자 A로부터 한 5억 정도 빌려 썼습니다. 근데 돈을 못 갚으니까 요 채권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아무래도 뭐 압류나 가압류 가해가지고 경매로 넘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이 갑이 자기하고 절친한 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너한테 가짜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척 할 테니까 너는 나한테 그냥 매매 대금 주는 신용만 해. 돈 안 줘도 되는데 내가 너한테 일단 소유권 이전해 줄 테니까 요 채권자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너 다시 나한테 요 건물 줘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알았어,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러면 얘네들 일단은 표의자 상대방이지만 가장이란 말을 넣어서 단어를 만들어두면 얘네 매매를 했는데 가장으로 한 거죠. 그래서 가장 매도인, 가장 양수인, 가장 매수인이라 그래도 되고요. 가장 양도인, 가장 양수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네 둘이 이 통정허위 표시라는 게 어때요? 일단은 의사표시가 존재하긴 했죠. 나 너한테 소유권 이전할게, 매도할게 라는 의사표시가 했지만 지인의가 있고 표시가 있는데 표시는 팔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얘가 팔겠다는 게 아니었죠. 지인이가. 그러니까 지인이하고 표시하고 달라요. 불일치한 거를 표의자가 뻔히 인식하고 있어. 요거는 뭐랑 같아요? 비진이 의사표시랑 동일하죠. 근데 하나가 달라. 뭐가 달라요? 통정허위 표시는 이 상대방이 이걸 알아. 그래서 상대방과 서로 이 진위와 표시가 다르다는 걸 뻔히 알면서 서로 합의하는 거를 통정이라고 합니다. 어감이 굉장히 안 좋죠. 통정. 서로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요 진위와 표시가 다른 이런 가장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얘가 그걸 알고 같이 짜고 자기 앞으로 소위 좀 시쳇말로 가라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채권자가 어떻게 해요? 여기 부동산에다가 뭐 가압류나 그런 걸 못 해가지고 돈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통정허위 표시 있잖아요. 이거는 이 조건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그냥 여러분들 우리의 그겁니다. 그 통정허위 표시의 정의예요. 그래서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통정허위 표시의 정의를.
우리 기본서 다시 돌아와서 118페이지, 117페이지죠. 봐봐요.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는데 가장행위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령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 자, 근데 요건을 보니까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 의사표시와 불일치를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행이라는 게 뭐냐면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채권자겠죠. 채권자에게 해를 입힐 의사가 없어. 채권자를 속일 의사 없어도 얘네 둘이 서로 이렇게 통정허위 표시를 이게 불일치하면 그럼 통정허위 표시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채권자에게 돈을 안 갚겠다는 그런 의도가 없어도 얘네 둘이 쓸데없이 이런 짓거리를 하면 서로 뭐예요? 진여하고 표시가 안 맞는데 얘네 둘이 이런 짓거리를 하면 통정허위 표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비진이 의사표시와 유사해. 근데 비진이 의사표시와 다른 점이 뭐예요? 그렇죠. 이 상대방과 통정이죠. 상대방이 단순히 표의자의 비진이 표시를 알고 있는 것만은 통정이 아니고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 동그라미. 합의. 요거를 통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 요건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사자 간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효과를 보자고요. 효과는 이 둘의 당사자 간은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상대방도 그걸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 언제나 이 당사자 간의 효과는 무효예요. 무효. 근데 이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가 통정이란 말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좀 어감이 안 좋아서 반사의 질서 행위인 103조 위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 반사의 질서 행위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효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여기는. 자, 그리고 이 채권자는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써먹어야죠. 앞에 형성권에서. 채권자 취소권, 얘네들이 딱 보니까 이거 통정허위 표시예요. 그러면 법원에 어떻게 소를 제기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돌려서 채권자 취소권을 소송으로, 반드시 이거 소송으로 행사해야 된다 그랬죠? 요걸 행사해서 요거 말소 등기하고 다시 소유권이 얘한테 가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해. 이중매매나 뭐 그런 건 가능한 게 아닌데 여기 우리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이게 가능하네. 채권자 취소권이. 오케이. 자, 그래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효과를 볼게요. 밑줄.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야. 무효. 그리고 절대 무효이지만 반사의 질서 행위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를 적용하지는 않고. 자, 밑줄.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여기 쭉 적어놨는데 뭐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채권자 취소권의 정확한 정의를.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채무자가 허위 표시를 한 경우, 이게 사해행위입니다. 사해행위예요. 이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통정허위 표시로 한 가장매매죠.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얘기해. 길게도 적어놨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이 채권자가 이거 말소시키고 다시 돌려놓으라는 거죠. 이게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어느 경우에 이 채무자가 자기를 속여가지고 해하는 거야.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게 해하는 행위죠. 그런 걸 하려고 했을 때 이 채권자 취소권을 소송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는 그냥 예예요. 우리가 방금 봤던 거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밑줄 보세요. 우리 시험엔 요게 나와요. 요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 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거
허위 표시에 우리 요 통정 허위 표시는 철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인도 가능해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 얘네 둘이 원래는 돈 안 받고 그냥 등기만 넘겨줬죠. 그랬을 때 나중에 을이 이 집에 살아보니까 좋아. 그러니까 야, 내가 진짜로 너한테 5억 줄 테니까 이 집 나한테 넘겨. 그럼 그래 알았어. 그럼 너 진짜 가져.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 받아서 얘한테 갚고 그러면 되니까 이런 통정허위 표시가 나중에 추인이 가능해. 추인이.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별표. 요거 중요합니다. 추인, 철회보다 추인이 훨씬 중요해요. 자, 그래서 추인이 가능하다. 추인이 가능해. 근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자, 요거는 근데 옆에다가 비진이 의사표시, 비진이도 추인이 가능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뒤에 무효와 취소 배울 거거든요. 추인이 가능한 거는 뭐 강행규정 무효나 그런 건 추인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상대적인 무효 2개만 추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을을 믿었건만 을이 제3자한테 달랑 팔아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제3자에 대한 효과를 볼게요. 제3자에 대한 효과는 보세요, 여러분들. 자, 먼저 이 을이 얘가 가장 매매를 했어. 통정허위 표시로 얘한테 팔았는데 이놈이 어떻게 갑을 배신 때리고 병한테 이걸 판 거예요. 그럼 등기가 이렇게 병 앞으로 간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뭐처럼 비진이 의사표시처럼 이 제3자가 선이잖아요. 선이라는 건 뭐야? 얘네 둘이 이게 통정허위 표시인지 몰랐으면 얘는 보호가 됩니다. 근데 악의가 있으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이건 어때요? 선이었는데 과실은 있대. 그래도 보호돼. 왜? 우리 비진이 의사표시에서도 봤지만 제3자는 그냥 선의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았죠. 그러면 선생님 저번 시간에 뭔가 무과실도 요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선의 앤드 무과실이었죠. 하지만 제3자부터는 뭐였어요? 그렇죠. 제3자부터는 선의만 요구했어요. 자, 그래서 제3자의 효과를 볼게요. 미리. 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가 안 돼. 갑이. 야, 이거 무효였으니까 돌려줘. 안 돼. 왜? 이건 상대적 무효니까. 그리고 이 채권자가 얘한테 채권자의 강제 집행도 안 돼요.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얘는 보호받으니까. 그 다음에 과실은 요하지 않아요. 선의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비진이 의사표시처럼 얘가 선의로 추정돼. 왜? 선의로 추정. 만약에 얘가 이거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얘가 악의임을 자기가 증명해야 됩니다. 비진이 의사표시하고 똑같죠. 그거는. 그죠? 오케이. 제3자는 선의가 추정돼서 무효를 지장하는 측. 그러니까 누가? 저 표의자가 악의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제3자로부터 산 사람도 전득자죠. 그래가지고 우리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여러 명한테 건너갔을 때 한쪽에서 먼저 선의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악의여도 다 유효가 됐었어요. 자, 그리고 요거 아까 요건 봤었고 추인에 관련된 내용 요거는 아까 봤었고 요게 제3자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기본소 볼게요. 자, 그러면 제3자에 대한 효과는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이게 뭐예요? 상대적인 무효죠. 상대적인 무효.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중요해요. 제3자 선의는 추정되면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표의자죠.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 또한 제3자이며 제3자가 악이라고 해도 그로부터 전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전득자는 보호된다. 이건 우리 비즈니스에서 다 배웠던 내용.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119페이지. 요거 제3자의 자, 근데 우리 통정허위 표시는 비진이 의사표시랑 좀 비슷해가지고 여태 배운 거에서도 지문이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 나오는 거는 여기서 다 나옵니다. 여기. 자,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요 제3자 있죠. 제3자. 제3자가 선의이면 얘가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어떤
얘네들 이 통정허위 표시한 얘네들한테 휘말려 가지고 얘가 이제 뭐 이 재산권에 관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들 얘가 일단 제3자라고 이렇게 판명이 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얘가 얘네들과 유사한 당사자라는 이렇게 판결이 났으면 좋겠어. 자, 일단은 얘가 제3자여야지 좋은 거야. 왜냐면 이 어떻게 재산이 얘네하고 얽힌 병이 당사자라고 이렇게 판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랑 한패거리라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이게 무효죠. 그럼 얘도 당사자면 이 무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는 선악 같은 거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다시 건물 돌려줘야 돼. 근데 얘가 일단 제3자라고 판명이 돼야지 얘가 그 다음에 선인지 악인지를 구별하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제3자가 아니고 그냥 당사자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선악 구별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게 다시 돌려줘야 돼. 일단 제3자가 되고 선이어야지 얘가 요 건물을 취득하게 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예만 봤는데 세상에는 아주 이상한 놈들도 많고 참 희한한 거래를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딱 제3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볼게요. 우리 기본서에 나온 요 제3자의 정의 있죠? 요거를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대로 이겁니다. 봐봐요. 제3자란 허위 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자, 여기서 한번 끊어. 자, 허위 표시의 당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요놈과 요놈이죠. 지금 가장행위, 통정허위 표시를 했던 얘네 둘, 갑, 을을 의미하는 거고요. 포괄승계인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사자인데 얘네 둘 중에 특히 이놈의 상속인 있죠. 포괄승계인 상속인. 얘는 같은 놈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인이 가장 매매된 거를 을이 죽어가지고 상속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제가 가장 매매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한 거잖아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왜? 상속인은 같은 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 자 여기서 한번 끊었죠. 허위 표시에 의해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하참 말 지저분하게 한다.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결국은 여기서 진짜 건질만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일단은 어떤 사람이 제3자여야 되냐면 이런 가장행위나 통정허위 표시 있죠. 요 다음에 요 법률행위가 있은 다음에 온 애들이 제3자지 이전부터 이거하고 얽혀 있는 애들은 제3자가 아니에요. 이따 그 예를 볼 겁니다. 이따 하나씩 다 볼 거예요. 이거 되게 많아, 양이. 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먼저 이 가장행위가 일어났어야 돼.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얘가 가장 매매를 한 다음에, 가장 매매면 얘 앞으로 등기가 되겠죠. 얘한테 다시 산 애들, 또는 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애들. 그러면 일단 가장행위가 일어난 다음에 뭔가 한 거죠. 그런 애들이 제3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그럼 어떤 거? 이 가장행위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나중에 그리고 새로운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예가 이거예요. 그 예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먼저 이게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요거를 토대로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행위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있으면 가짜로 팔아먹는 놈들 있죠. 이거야 뭐 여기 있는 애들 다 누구야 채권자한테 추심당할까봐 채권자가 돈 달라고 할까봐 다 가짜로 이렇게 하는 애들인데 또 요거를 안 팔고 교활하게 여기다가 이제 저당권 설정하는 놈도 있어. 가짜로. 그러면은 어차피 채권자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경매도 자기 친구한테
낙찰대금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거 해봤자 별로 돈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가장이란 말만 붙이면 돼. 그냥 가장 저당권 설정이죠. 그 다음에 채권도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돈 빌려줬다고 하면서 가짜로 채권을 양도하는 애들도 있어. 아니면은 남한테 받을 채권을 자기 친구한테 야 네가 이 채권 샀다고 해 라고 하는 식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가장 행위가 있은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자 만약에 이게 부동산이라면 각종 등기를 한 애들, 걔네들이 제3자야. 그럼 왜? 확실히 새로운 법률상 관계를 맺었죠. 이런 일이 끝나고 여기에다가 등기까지 했다는 거는 확실하게 뭔가 그 이후에 선후관계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 법률관계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 건물에 관련돼서 가등기라든지 소유권하든지 저당권을 설정하든지 뭐 아무튼 간에 가장행위가 있은 다음에 등기한 애들, 그런 애들은 제3자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자, 여기다 가압류했다는 얘기는 주로 요놈에 대한 채권자겠죠. 얘네들이 그냥 가압류 안 한 일반 채권자들은, 아무것도 안 한 애들은 제3자가 아니야. 왜? 여기하고 지금 얽혀있지가 않잖아요. 그냥 얘한테 단순히 돈 받는 일반 채권자는 아니고요. 요렇게 가장매매한 부동산이나 어떤 채권에다가 뭔가 압류 또는 가압류한 애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저당권을 을한테 설정해 줬더니 냅다 을이 경매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낙찰을 경락받은 애.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도 나와요. 요 파산관제인이랑 보증인은 각각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배울 텐데, 우리 시험에 이 가압류한 자하고 각종 등기한 자가 나오면은 쉽게 못 찾도록 말장난을 엄청 쳐놔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기출문제에 나온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딸딸 외우는 건 무의미하고 일단 한번 봐두시고 기출문제 풀고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걸 딸딸 외우는 건 진짜 무의미하거든요. 자, 이게 근데 몇 명이나 되냐면 꽤 많습니다. 여기 보면 제3자에 해당하는 자가 쫙 나와. 이렇게 8개 되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5개가 되는데,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좀 쉬워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자세히 보자고요. 요거. 자, 119페이지에 1번부터 8번까지가 제3자에 해당하는 자인데, 자, 하나씩 보자고요. 자세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야, 진짜 이렇게 해놓고 주택관리사 시험 내기 있기 없기? 있습니다. 2번이나 나왔어요. 2번이나 이게. 근데 이게 해설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장에서 이거 딱 만나면 어떻게 아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해설만 들으면 괜찮아요. 한번 보자고요. 먼저 여러분들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보증금 임대인한테 맡기고 임대차 기간 끝나면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달라 그럴 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 그래요. 근데 이 임차인이 빚쟁이야. 다른 사람이 얘한테 돈을 달라는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도 잘못하면 이 채권자들한테 뺏길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을 만한 친구에게 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얘한테 팔았어. 그 말은 뭡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야, 보증금 나한테 주지 말고 얘한테 줘야 돼. 그래서 가장 양수인한테 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보증금 반환 채권 진짜로 판 게 아니라 임차인이 자기하고 친한 이 가장 양수인, 그러면 이 임차인은 채권을 가짜로 팔았으니까 가장 양도인이겠죠. 요 임차인의 친구한테 가짜로 요걸 판 거죠. 요거 채권. 자,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매매고 통정 허위 표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웃기게도 요 가장 양수인 있죠. 가장 양수인에게도 채권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얘도 빚쟁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장 양수인이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샀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이 가장 양수인의 채권자가 여기에다가 압류 및 추심 명령을 걸어버렸어. 그럼 봐봐요. 가장 매매가 일단 일어났죠.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압류 또는 가압류 걸었지.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제3자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록 가장 매매에 의한 이게 가장 채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 채권자가 어떻게 이제 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얘한테 추심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선의라면은 제3자니까.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읽히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 누구야? 얘죠.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 요 채권자 뭡니까? 요 채권자 얘가 제3자다. 쉽죠?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이게 1번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우니까 시험 문제 2번이나 냈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가장행위를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가장행위를 기한 채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양도인이 가장 양수인에게 예를 들어서 얘도 지금 채권자들이 있어. 돈 빌렸어요. 누구한테. 그래가지고 이 건물에 이 채권자가 압류 들어올 것 같아. 가압류, 압류 들어올 것 같아서 뺏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가장 양도인이 이걸 팔았어요. 그러면 이 가장 양수인도 이거를 가짜로 산 거죠. 하지만 얘네들이 이 가짜지만 계약을 맺게 되면 어떤 권리가 쌍방에게 생기냐면 가장 양수인에게는 소유권 이전, 왜냐면 얘가 매수인의 지위에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생기고 가장 양도인에게는 매매 대금 채권이라는 이런 권리가 생기죠. 이랬을 때 가령 가장 양수인의 채권자가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을 가압류를 걸었죠. 그러면 이거 뭐야? 가장 양도가 일어난 다음에 채권자가 가압류 건 거죠. 만약에 가장 양도인의 채권자도 요 매매대금 채권에 요걸 걸어도 되고, 그래서 가장 매매 이후에 가압류를 걸었대. 이 채권자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도 제3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좀 친절하게 적으면 모를까? 가장행위를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아무튼 일단 채권자가 자, 여러분 가압류한 자나 가압류한 채권자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 왜? 가압류할 사람은 거의 채권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가장 매매 이후에 뭔가 가압류한 사람은 가압류한 채권자, 가압류한 자는 제3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채권자는 가압류 같은 거 안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이따 나옵니다. 자, 이게 2번이고요. 자, 3번. 가장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 채권을 가압류한 자. 자, 이거예요. 가령 A가 이 부동산 주인이고 B가 A의 친구인데 C가 얘 채권자야. 그래가지고 사실 요거 5억을 요거 담보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6억 정도 해요. 그랬을 때 이 A가 자기 친구한테 야, 너 있잖아. 나한테 가짜로 돈 6억 빌려준 거로 치고 이 6억에 대한 가짜 근저당권 가치 설정하자. 이렇게 해서 통정허위 표시를 한 거죠. 그러면 아무튼지 간에 이 계약에 피담보 채권이 6억짜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이긴 하지만 제3자가 보기에 얘 6억짜리 빚이 있네 했을 때 이 가장 저당권자의 빚쟁이가 채권자가 어떻게 요 피담보 채권을 가압류를 또 했죠. 그러면 이 채권자는 뭐예요? 자, 가장행위가 일어난 다음에 새로운 권리를 얻었잖아요. 그죠? 새로운 관계를 맺었잖아. 그러면 이 채권자는 뭐가 된다? 그렇죠. 제3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보시면 일부러 제가 다 모아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압류라던가 가압류를 한 채권자들 있죠? 그런 애들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새롭게 맺은 애들이야. 요런 애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기한 애들이 있죠? 끝난 다음에 등기한 애들이 4번, 5번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자, 얘네들 다 채권자한테 부동산 뺏길까봐 가장 양수인한테 가짜 매매했죠. 그 다음에 만약에 누가 여기에다가 가등기 설정하잖아요. 그럼 이 가등기 명의인이 제3자고
여기에서도 지금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했는데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서 돈 빌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면 이거 다 등기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 가장 매매 이후에 등기됐죠. 이것도 가장 전세권 설정 이후에 저당권 등기됐죠. 이런 경우에 얘네들 다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부동산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그러니까 길지만 아무튼 가등기 받은 애는, 그러니까 가등기 받은 자가 가등기 명의인이죠. 얘는 제3자고요. 자, 허위 표시인 전세권 설정 계약이 가장이었어.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이었는데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사실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라고 부르는데 이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얘를 얘기하는 거야. 제3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등기한 자 이렇게 안 주고 막 이렇게 말을 막 등기라는 말 안 주려고 별별 짓을 다 해요. 아무튼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해설을 안 들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죠? 자, 요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가장 매매인데 이 자리에 가등기가 아니라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 또 뭐 있어? 지상권 등기, 다른 등기 다 오더라도 다 제3자가 되는 거야. 이런 어떤 가장행위 이후에 뭔가 등기가 됐으면 요 가등기뿐만 아니라, 아셨죠? 오케이. 우리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이 가등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악질적으로 가등기를 냈는데 요 자리에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들어가 봐요. 아, 그럼 한결 더 쉬웠겠지.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요거는 자, 가장 저당권 설정 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부동산을 자, 이제부터 5번까지, 그러니까 1번이 제일 어렵고 나머지부터 좀 쉬운데 6번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A고 얘가 B예요. 근데 A가 역시 채권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얘한테 가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줬어요. 근데 낼름 이놈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그냥 경매를 걸어버렸어요. 진짜 나쁜 놈이죠. 이 나쁜 놈이지만 얘는 정말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 자, 일단 가장행위가 있은 다음에 이거 경매 넣어가지고 경매를 낙찰을 받았대요. 그러면 자, 먼저 가장행위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경매 일어나서 경락됐죠. 이 사람 제3자라고요. 자, 그래서 가장 저당권 설정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얘가 저당권을 실행에 의해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에 파산 관제인. 자, 보니까 요 가장 채권자가 파산을 했다니까 얘는 법인이겠네. 그죠? 법인 같은 기업이겠네. 자, 그러면 파산 관제인이 파산할 때 나타나서 돈 받아주거나 아니면 돈 갚는 애들이죠. 여기서는 지금 돈 받아주는 역할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이 A라는 애가 이 채무자한테 5억을 받을 채권이 있었어요. 채권. 그런데 요 얘한테 받을 5억의 채권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또 여기다가 가압류를 걸 수도 있겠죠. 얘의 채권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하고 친한 B한테 요 5억을 가짜로 판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채권 매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가장 양수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얘가 가장 채권을 팔았으니까 가장 채권을 갖고 있는 가장 채권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가장 양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사실 가장 양수인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이 가장 양수인이 파산해 버렸어. 이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파산 관제인이 들어와 가지고 이 가장 채권을 기해서 이 채무자한테 추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그렇지. 가장 행위 된 다음에 파산해서 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산 관제인도 뭐가 된다? 제3자가 될 수 있고요. 8번째, 가장 채무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자, 보통 이 채권자가 돈 빌려줄 때 채무자와 그 다음에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보증인은 뭡니까? 채무자가 돈 못 갚으면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죠. 자, 근데
이 채권자가 채권을 온전한 걸 파는 게 아니라 가장 채권을 판 거예요. 그럼 얘를 가장 양도인, 가장 양수인으로 부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가장 채권의 가장 양도가 일어난 다음에 얘가 돈을 안 갚아서 이 순진한 보증인이 보증을 이행을 했습니다. 보증을 성실하게 이행을 했어요. 이 다음에 이행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네 돈 갚았으니까 네가 돈 나한테 줘라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것도 보세요. 가장 양도가 일어난 다음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보는 거야. 이 보증인도. 그래서 이 보증인도 제3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9페이지에 8개를 다 봤습니다. 이거 다 봤는데 시험에 이 8개 안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리를 해내야 돼. 얘가 진짜 제3자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벗어나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찍을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상당히 또 말도 엄청 막 이렇게 꼬아서 내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봤는데 이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자, 이거예요. 포인트가 추심을 위하여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얘네 둘이 가장 양도를 해가지고 가장 채권을 이 가장 양수인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어떤 짓을 시키냐면 깍두기한테 시켜가지고, 야, 내가 이 채권을 너한테 팔 테니까, 가장 채권을 팔 테니까 너 얘한테 돈 받아서 나한테 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는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얘한테 돈을 받아다 단순히 갖다 주는 거죠. 이런 거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추심을 위하여. 이런 경우에 이 채권을 추심을 위해서 채권을 양수한 자는 뭐다? 그렇죠. 얘는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당연히 얘네들이 가장 양도를 했어요. 그럼 이 가장 양수인은 당사자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얘 포괄승계인, 상속인, 얘네들은 동일인 취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제3자가 아니라고요. 포괄승계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인데 얘는 이 가장 양도가 일어나기 전인지 후인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일반 채권자는 그냥 예전에 돈을 빌려주기만 한 애예요. 근데 얘가 요 다음에 가압류, 등기 같은 거를 했으면은 뭐예요? 얘가 이해관계인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만 이전에 빌려준 애다? 그럼 얘는 뭐예요? 일반 채권자라 그래요. 일반 채권자. 아니더라. 얘네들은 제3자가 아니에요. 네 번째는 요거는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 A가 B한테 돈 갚을 게 있어요. 채무자예요. 근데 B가 얘한테 받을 채권이 있는 거죠. 채권이 있어. 채권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B의 빚쟁이들이 또 여기에 달려들어서 가압류해서 이걸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B가 이 5억을 받을 채권을 누구한테? 자기 친구인 C한테 가짜로 팔았어요. 그럼 가장 채권이 얘한테 간 거죠. 그랬을 때 얘는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잖아. 왜냐하면 가장 채권 양도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건 가장 채권 양도 이전에 벌써 돈 빌리고 있었죠. 이런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는 뭐다? 제3자가 아니라고요. 요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3자를 위한 계약서의 제3자래. 이게 여러분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계약이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얘네를 A, B, C라고 합시다. 근데 예전에 이 수익자로부터, 그러니까 이 C로부터 A가 3억을 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B가 A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3억 주고 살게라고 했더니 A가 그럼 마침 잘 됐다. 너 건물 내가 너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테니까 이 3억을 날 주지 말고 얘를 줘라. 이런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그러고, 얘는
지금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얘네 둘이죠. 얘네들을 요약자, 낙약자라고 부르는데 돈을 받는 애, 제3자는 돈만 받죠. 그래서 얘를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이 계약에서 돈을 받기로 한 이 제3자는 계약할 때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죠? 무슨 가장 매매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들어가 있는 애기 때문에 이미 계약할 때부터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3자, 이름은 제3자인데 제3자가 아니래. 어떤 제3자가 아니에요. 통정허위 표시 등에서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끝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개를 다 봤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요 1번의 추심을 위하여 하고 우리가 아까 여기 제3자에 해당하는 자에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얘는 지금 깍두기입니다. 요거 1번. 그러니까 사채업자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오늘 공부가 거의 끝난 거고, 적용 범위는, 자, 요게 통정허위 표시는 자기하고 통정할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나 계약에서 성립하는 거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가족법이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 표시나 이런 게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참고로 요거는 다른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서 안 나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겠는데, 여기 은닉행위라고 나와 있죠. 은닉행위는 지금까지 본 가장행위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은닉행위는 요거는 유효예요. 옆에서 유효라고 적어놔. 요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요 A가 B한테 요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라 둘이 예를 들어서 뭐 부자 관계라거나 뭐 오자 관계예요. 그래서 그냥 주고 싶어. 그냥 주고 싶은데 그러면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훨씬 셉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지만 매매라고 속이고, 그러니까 등기의 원인이 매매라고 속이고 이렇게 B한테 주죠. B한테 주면은, 자, 이 원래 걔가 숨기고 싶은 건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이 증여, 은닉행위죠. 근데 이거는 가짜 아닙니까? 이건 그야말로 통정허위 표시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요 매매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뭐예요? 요게 유효가 되기 때문에, 요게 유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B에게 그냥 확정이 돼요. B에게 넘어가요. 요게. 그럼 이게 왜 유효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고 이건 진의이기 때문에 이게 유효거든요. 근데 그냥 돈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도 무효로 하고 이것도 무효로 하면 증여세를 나라에서 이렇게 뺏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증여세 받아야지. 이걸 유효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자, 아무튼 지금 요게 유효고 요건 무효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은닉행위가 뭔가 어감이 안 좋죠. 그러니까 가장행위를 통해서 요걸 속인다 그래서 이게 은닉행위인데, 은닉행위는 유효해요. 근데 이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 이거 소유권이 이런 경우에 완전히 B한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얘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B한테 이거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 왜? 이게 그냥 유효가 됐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B가 이거를 제3자한테 팔죠. 그러면 이미 이 은닉행위에서 B가 정당한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얘가 달라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확실한 소유자가 여기서 됐기 때문에. 자, 요게 은닉행위인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른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우리 주택관리사에서는 아직 좀 천대를 받고 있어요. 자, 1번. 당사자가 증여를 하면서 세금의 탈루를 위하여 매매로 가장하는 경우에 매매는 가장행위고 증여는 은닉행위인데, 자, 여기 밑줄. 가장행위는 허위 표시면서 무효인데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그래서 제3자에게 넘어가면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대. 요거 하나만 그냥 밑줄 그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포인트 보자고요. 포인트.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의 무효죠.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는 상대적인 무효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 가능하고, 오늘은 이 제3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 이제 얘네들이 등장하거든요. 기출문제 풀어보러 가자고요.